드루 쇼딘 사건. 아름다운 여대생,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손에 떨어지다.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외모를 가진 22세 여대생 드루 쇼딘은 항상 어떤 군중 속에서도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띄는 미모는 그녀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악명 높은 범죄자의 표적이 된 것이다. 추운 겨울, 눈이 내리던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노스다코타 대학교에 다니던 드루 쇼디 2세는 그랜드 포크스에 위치한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에서 근무를 마쳤다. 교대 근무자에게 일을 인계한 후 그녀는 문을 열고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붐비는 거리로 나섰다. 2003년 11월 22일, 그날은 드루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드루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집에 가기 전에 콜롬비아 쇼핑센터에 들러 쇼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그녀는 마샬필드 매장에서 본 가방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날 오후에 그것을 살 계획이었다. 가방을 산 후 집에 돌아가 잠시 쉬면서 힘을 회복한 뒤 그랜드 포크스에 위치한 로코 나이트 클럽에서의 다음 근무를 준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드루는 그날 나이트 클럽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자취를 감췄다. 드루의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크리스 랭이었다. 크리스의 진술에 따르면 드루가 빅토리아 시크릿을 떠난 직후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길을 걸으며 통화 중이었다. 드루는 마샬필드 매장의 가방을 살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갑자기 통화가 끊기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통화가 단절된 후 전화기 너머로는 차갑고 공허한 정적만이 남았다. 크리스는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즉시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7시가 넘었을 무렵 드루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여전히 상대방은 침묵을 유지했다. 전화기의 위치 추적을 통해 해당 전화는 미네소타주 크룩스턴 근처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점에서 크리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여자친구가 다른 주에 있다는 위치 정보는 그에게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그는 즉시 드루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 매그 머피에게 연락했다. 크리스가 드루의 전화로부터 온 이상한 전화에 대해 설명하자 매그도 드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그날 밤 드루의 실종을 경찰에 알리기로 결정했다. 크리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드루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경찰은 드루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조사를 통해 드루는 매우 특별한 여학생임이 드러났다. 또래 친구들과 달리 드루는 학창시절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모님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2가지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가야 했다. 빡빡한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드루는 학교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며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았다. 드루는 공부뿐 아니라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매력으로도 유명했다. 그녀는 짧고 빛나는 금발과 환한 미소로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매우 활발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도 드루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며 기본 학습 과목부터 체육 교육까지 가르쳤다. 또한 그녀는 미국 당뇨병 환자를 돕는 주요 기금 모금 활동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드루 쇼딘 실종 사건은 특정 개인의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사관들은 드루가 11월 22일 오후 5시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을 나온 직후 남자친구와의 첫 통화에서 이미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쇼핑몰로 출동해 주차장을 수색했다. 그들은 드루의 차를 발견했는데 차량은 여전히 쇼핑몰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량 옆에는 칼집이 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조사관들은 드루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의문은 누가 대낮에 노출된 주차장에서 키가 크고 당당한 여대생을 납치할 엄두를 냈겠느냐는 점이었다. 딸의 실종 소식에 드루 쇼딘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부모와 친척들은 매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드루를 찾는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절망적이었다. 부모는 모든 재산을 털어 언론 매체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드루가 지역 사회를 위해 해온 봉사활동에 감명을 받은 여러 후원자들은 수색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보사상 기금을 마련했다. 약 2만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드루 실종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 드루의 가족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섰다. 광범위한 수색 작업은 연방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랜드 포크스 지역부터 미네소타주 크룩스턴까지, 즉 드루가 마지막 통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백 장의 실종 전단지가 곳곳에 배포되었고 자원봉사자와 당국은 강, 도랑, 숲 등 샅샅이 수색했다. 심지어 탐지견과 헬리콥터도 수색 작업에 동원되었다. 모든 이들의 밤낮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수일간의 수색 끝에 발견한 것은 미네소타주 레드레이크를 가로지르는 다리 근처에서 발견된 드루의 나인 웨스트 구두 한 짝뿐이었다. 룸메이트 매그 머피가 그 구두가 드루의 것임을 확인했다. 수색 작업이 실패로 끝날 조짐을 보이자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이 와중에 미네소타주와 노스다코타주의 주지사는 언론에 드루 쇼딘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드루가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드루가 실종된 날 콜롬비아 쇼핑몰의 CCTV 영상을 모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드루의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조사 결과 드루의 휴대전화는 미네소타주 크룩스턴에 위치한 기지국 근처에서 신호가 감지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드루와 용의자의 행방을 좁히기 위해 미네소타주 크룩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간, 성폭행, 납치 등의 전과를 가진 인물들에 주목했다. 수백 명의 악명 높은 범죄자 리스트를 샅샅이 조사한 끝에 드디어 새로운 단서가 수사관들에게 찾아왔다. 주차장에서 드루가 실종된 날의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기억 속의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난 것이다. 비록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그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알폰소 로드리게스로 성범죄 3급으로 분류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23년간 복역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였다. 범죄 경력이 복잡하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길게 이어진 알폰소 로드리게스는 미네소타주 경찰에게 잘 알려진 악명 높은 범죄자였다. 드루 쇼딘 실종 당시 그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알폰소는 많은 형제자매를 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알폰소의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5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알폰소는 중학교 9학년 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퇴하고 설탕 제조회사에서 육체노동을 시작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마리화나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여성에 대해 깊은 증오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심리적 상처로 인해 알폰소는 20대에 접어들면서 여성과 성적인 문제에 관한 변태적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4년 10월 그는 한 여성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크룩스턴으로 데려가는 대신 그는 여성을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칼을 목에 겨누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노스다코타주. 특히 이 드루 쇼딘이 거주하던 지역에서는 알폰소 로드리게스처럼 성폭행 범죄율이 높은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에 23년의 형기를 마친 후 그가 그랜드 포크스에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드루의 행방이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지만 경찰은 알폰소가 그녀의 납치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조사관들은 그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 범죄자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신문 중 알폰소는 11월 22일 콜롬비아 쇼핑몰 주차장에 있던 이유에 대해 경찰이 묻자 그는 영화를 보러 갔다고 진술했다. 그가 본 영화는 멕시코 영화 옛날 옛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 진술이 거짓말임을 금세 알아냈다. 쇼핑몰 영화관에 문의한 결과 직원들은 그날 그 영화가 상영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랜드 포크스의 어느 영화관에서도 그 영화는 상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영화관 관객 명단에도 알폰소의 이름은 없었다. 이 같은 거짓말이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알폰소는 드루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머큐리 세이블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다. 차량에서 혈흔과 주머니 칼이 발견되었고 혈흔에 대한 DNA 분석 결과 그것이 드루의 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 주머니 칼은 드루의 차량 근처에서 발견된 칼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알폰소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드루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 자신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알폰소에게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그랜드 포크스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민들은 알폰소가 석방된다면 또 다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그의 석방 가능성은 5개월 후 드루 쇼딘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끝이 났다. 불행히도 드루는 허리 아래가 나체 상태로 손이 뒤로 묶인 채 얼굴을 아래로 하고 깊은 눈 속에 묻혀 미나크와 클럽 근처 협곡에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드루는 죽기 전에 잔혹한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원인은 깊게 그어진 목에 베인 상처로 경찰이 알폰소의 차량에서 발견한 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알폰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조사관들은 드루가 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본 알폰소가 그녀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이 범행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칼로 그녀를 위협해 미네소타주로 데려간 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2006년 알폰소 로드리게스는 연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노스다코타주에서 100년 만에 내려진 첫 사형 판결이었다.